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위적 대응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공방이 군사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폭격기 무력 시위에 북한이 조만간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과연 리용호 외무상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봤는데 결국은 뭐 선전포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발언을 좀 평가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선전포고라는 단어만 빼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 도착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태평양상에 뭐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 그건 사실상 이제 정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용어였는데 어제는 그런 얘기는 사실 없었고 사실 이제 미국의 그런 전략 폭격기가 북한을 상공을 이제 그 비행했던 것을 좀 방점에 맞췄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어쩌면 통역 기법으로 보면 이제 순차 통역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와 영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채택을 했고 또 워딩 하나하나를 좀 많이 조율을 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이제 말폭탄이 북미 간에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제 발언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선전포고라는 것만 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정제된 그런 외교적인 단어를 좀 많이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이번에 그 미국의 전략자산 특히 이제 B-1B 폭격기의 그런 비행에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무상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경우가 잦은지 왜 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북미 간의 말폭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또 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김정은도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인이 이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도 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그게 본인들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엔 총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성명식으로 발표를 하는 일종의 수단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압박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격추할 권리를 확보를 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아니 그건 엄연히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전포고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 상에 올렸던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거죠. 억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억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 뭔가 잘못했다가는 뭔가 큰 그러니까 협상력이나 아니면은 괜히 군사적인 우발적인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종 이제 말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이제 폭탄을 미국에 돌린 듯한 이런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B-1B 랜서에게 상당히 압박감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도 보면은 B-1B 랜서의 출격을 전혀 예상 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어느 정도나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B-1B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준 스텔스 폭격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의 폭격기를 개발 역사를 보면은 사실 B-1B에서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고 이후 이제 B-2로 넘어갔는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가진 레이더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특히 이제 B-1B의 스텔스 능력이 어느 정도라면은 정면으로 만약에 레이더를 봤을 때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보다도 작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더 크지만은 이제 그런 정도의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알았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오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했을 거고 특히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 즉 공격 편대군을 구성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B-1B 폭격기를 호위하는 F-15C 전투기 들어왔고 이 밖에 유사시에 이제 피격이나 아니면 기계 고장에 대비해서
구출할 수 있는 탐색 구조 전력도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공중급유기, 즉 이제 연료가 떨어졌을 때 공중에 다시 한번 이제 연료를 줄 수 있는 그런 비행기뿐만 아니라 또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까지 같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 일본의 그런 비완비가 왔을 때하고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여차하면 이제 북한을 정말 때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거고, 특히 이제 비원비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전 당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데도 동원이 됐던 그야말로 참수 작전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동원이 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보도를 할 때 보면 항상 북한은 미사일을 외부로 쏘는, 그러니까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무기 같은 걸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면 본인들을 방어할 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걸 보면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옵션이 사실 거기에 이제 한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원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전략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동안은 상당히 우리 영공이나 영해로 이제 상당히 제한돼서 활동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이 이제 미 국방부가 비원비가 이제 북한에 올라갔을 때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21세기 이후 처음으로 올라간 거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는 물론 이제 원산 앞바다까지 뭐 항공모함이 진출하고 BOC 폭격기가 이렇게 넘어서 간 적이 있었지만은 예. 냉전 이후에 사실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물론 이제 북한이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 언론상에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봤을 때는 그만큼 이 미국의 압박 수위가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느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모르는 것 같아서 비행 궤적을 공개적으로 뭐 밝혔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북한은 우리 국정원에서도 북한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해안 쪽 경계를 좀 강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잡을 수 있는 레이더는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 예를 들어서 100km 이내로 이제 만약에 비원비 폭격기가 들어와야지만 예. 탐지가 가능하고, 특히 요격도 쉽지 않은 게 비원비 폭격기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준 스텔스 폭격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그런 요격당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에 요격당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예. 이런 장비들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도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쉽게 요격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제 전투기를 띄워서 공격한다 그러면은 뭐 일요일 날 보셨듯이 이제 F-15C 전투기가 예.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먼저 보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제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는 했지만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군사적인 그런 옵션이 많지는 많지 않은 않다.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출격을 두고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았거든요. 이를 두고 또 코리안 패싱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한미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사실 좀 자꾸 이제 코리아 패싱을 이제 예. 뭐 야당이나 이제 일부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자신을 좀 너무 낮게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예. 사실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이런 남북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코리아 패싱이 일어났겠냐?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비원비 폭격기라든가 이런 F-15C 전투기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미군에서는 이제 KTO라고 합니다. 한국 전구에 들어오면은 예. 사실상 이제 그 오산에 있는 우리 공작사라든지 한미가 같이 그 상황을 공유하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유사시에 만약에 북한이 대응을 했을 때 뭐 이 북한 상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상의 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가 너무 빨리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술조치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어져 있는데, 거기를 넘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그래서 사전에 이제 통보를 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모두 우리가 한미가 같이 봤기 때문에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는 좀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몇몇 군 관계자들 입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큰 스케일이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번 그 미국의 무력 시위는
여차하면은 미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북한의 압박감이 상당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미국이 이제 사전에 통보를 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NLL을 넘어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까지 비행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칫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군이 가진 그런 레이더의 탐지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미국이 B-1B를 보냈던 그런 공역까지 다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움직임을 이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측면을 분명히 한국에 설명을 해야지 자칫 미국의 이런 행동이 한미 간에 어떻게 보면 균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나라에 통보를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갈 수 있는 의문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한반도는 무조건 평화를 지켜야 되고 절대 전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측에서 NLL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건 필요시에는 군사 옵션도 충분히 감행을 하는 걸 우리도 오케이 한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 안 된다라지만은 군사 옵션이 꼭 이게 뭐 북한을 공격하고 선제 타격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사 옵션도 다양한 옵션이 있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보여줬던 것도 되게 무력 시위라는 그런 군사 옵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게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도 북한의 그런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무력 시위를 통한 군사적 압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한 것 같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한미가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번 무력 시위가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 좀 이렇게 인식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자칫 오판이나 개상차고 때문에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아니다라는 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 뭐 100% 아니다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사실 북한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금 이 게임이 잘못됐을 경우 서로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건 모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강력하게 군사적인 대응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이런 무력 시위를 벌였을 때는 본인들 입장에서도 상황 관리를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런 과정들을 과거에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북미 간에 뭐 지금도 어디선가 또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이제 미국이 레드라인을 삼지 않는 이런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제적인 발사, 특히 이제 그동안 고각 발사만 했는데 정상거리 발사만 안 한다면은 북미 간에는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 정상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궤도의 발사로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발사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연휴 기간에 미사일을 또 발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그동안에 뭐 5차 핵실험 때도 사실 이제 연휴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실시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10월 달에 또 북한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인 측면도 북한을 고려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볼 겁니다. 예를 들어 날씨라든가 아니면 지금 미사일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또 한 번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이제 화성 14형은 화성 14형의 이제 정상 발사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뭐 이용호 외무상이 얘기를 했지만은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 진짜로 그것이 이제 옮겨진다라면은 이제는 뭐 제재고 대화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사실상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는 진짜 북한을 때릴 거냐라는 수단밖에 안 남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선뜻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잘하는 것이 이런 형국에서 갑자기 이제 판을 바꾸는 방식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뭐 중단거리 미사일을 뜬금없이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를 찔러보기 식의 일종의 국지 도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또 우리를 상대로 그런까지 국지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국지 도발 가능성도 사실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좀 눈을 돌려서요. 지금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뭐 중국 내에서 뭐 대비를 해야 된다,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중국의 입장들을 보면은 굉장히 현상 유지,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북한을 유지하면서 현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예.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중국도 그만큼 현 상황이 자칫 누군가가 하나 오판한다라면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고 특히 이제 북한이란 나라는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예. 당시에 또 많은 그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군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특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신중국 탄생 이후 이렇게 많은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전사자를 발생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이제 수석이 혈맹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네. 그만큼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참 현재는 계륵 같은 존재지만은 네. 버릴 수 없는 카드거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완충구역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이전과는 이제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도 중국은 이제 서서 인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북한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